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은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간불로 올라줘서 1월 효과가 좀 있는 건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희망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열어봤더니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었고 결국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3년 우리 장 어떻게 갈지 전문가 세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 첫 거래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장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장이 다 휴장이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홀로 독야청청 달린 건데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게 아니고 뒤로 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이 이제 지난 12월 29일 날 거래가 마감을 하고 미국 증시가 이틀 정도 거래가 열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의 반등점이 있어서 오늘 조금 기대가 컸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1%인데 내용 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나빴던 것 같아요. 뭐 주말에 조금 이슈가 나왔던 자동차나 배터리 쪽 매수가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컨텐츠 12월 달에 상당히 조금 호재가 많았던 어떻게 보게 되면 1월 효과를 조금 기대할 만한 중소형주의 낙폭이 조금 컸다는 점이 오늘 조금 반등을 시도한 자동차나 배터리보다 조금 더 아쉬웠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1월은 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니까 기대감이 많은데 1월 효과라는 게 확실히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거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1월 효과라는 게 네.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게 1월에 이제 주가가 좀 유달리 많이 오르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시장의 그 패턴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패턴도 없고 오히려 국내에서 과거 한 10년 데이터를 보면 1월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부자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연말에 이제 그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그 거액 투자가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1월에 조금 주가가 빠지면 주워 담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여간 확실한 것은 미국은 과거 같은 1월 효과는 없다. 근데 가장 큰 변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미국에 우리 서학개미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테슬라의 4분기 그 전기차 인도 대수,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될 거고 그 며칠 후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결국 1월 달은 4분기 실적이 그 발표되는 그 어닝스 시즌이죠. 결국 기업 실적이 미국이건 한국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주가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에 산타랠리도 없었고 낙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낙폭이 큰 만큼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을 봐서는 이게 기대를 해도 되나 싶어서 오늘 하루만 놓고 결론 짓기는 아직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중국, 영국, 일본까지 다 휴장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약간 좀 소심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기준으로 하면은 한 1월 15일 정도, 14일 정도 산타랠리가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1월 효과는 아직 오늘만 봐서는 모르지만 역헤드 숄더에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반등의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일 미증시 열린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증시가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한 해가 이제 코스피는 2,300을 내줬고 뭐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힘들다는 소리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단 그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조금 상반기에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전망을 다 한 거잖아요. 네,
2022년도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사실 0% 네. 시작해서 4.5%까지 가장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금리를 올렸던 네. 시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주인공은 연준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인공이 연준이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과잉 긴축이라는 정시 재료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회복이라는 재료인데 이게 이제 계속 좀 발목을 잡겠죠. 제가 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중국은 올해 일부에서는 4% 정도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일본은 한 1% 정도 하고 미국은 여전히 아직 한 자릿수 맞습니다만은 다른 한편 놓고 보면 큰 그림에 놓고 보면 아직은 당연히 위기죠. 위기인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좀 회복할지 여부가 좀 관건이고 이제 저도 오늘 장에서 좀 보면서 환율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오늘 예. 한 6원 정도, 8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놓고 보면 약간 원화 환율 자체가 뭐 엔고 정책이 이제 전환되면서 약간 많이 급하게 빠진 게 있는데 환율 일정 부분 바닥을 좀 다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좀 잡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서 한 가지 예의주시할 게 22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수출 비중을 보니까 중국 비중이 2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비중은 한 15%로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탈중국화가 이루어지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비율이란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상대적 비중이 떨어지고 미국의 상대적 비중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오늘도 뭐 자동차나 배터리 움직였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한민국 수출 비중이 15%까지 올라갈 때 주역이 뭐였냐면 자동차가 29.8%, 뭐 기계라든지 석유 제품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중국발 경기 부양과 미국발 안정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테슬라 얘기 잠깐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가 미국, 중국에서 뭐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다. 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게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하죠. 근데 우리가 한 1, 2년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테슬라가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고 나서 지난 한 2년 반 동안 차 가격을 뭐 20%에 30%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도 가장 이제 인기가 있는 모델 Y가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에 잠깐 할인을 했지만 원래 시초 가격이 9,700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독일의 BMW 5 시리즈보다도 훨씬 고가. 그러니까 너무 가격을 많이 올린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기업들이 특히 프라이싱 파워가 그 가격 전가력이 있는 데들은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고 그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네. 이런 데는 가능했는데 지금 경기가 좀 위축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역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 국내에서는 아마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최근에 재고가 지금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신차 가격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할인을 많이 주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신차 가격 수요에도 악영향을 주고 네. 있습니다. 예.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오늘 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일단은 우리가 계속 기대감을 가졌던 수정안 IRA 네, 수정안 법안에 대해서 일단 렌트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 카 쪽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된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안 대로 계속 지원금을 준다라고 밝혔어요. 이것까지 빼버리게 되면은 매출액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어차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현대기아의 EV 차량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원체 또 너무 낙폭 과대였고 네. 오늘 전체 시장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흐름이 뭐였냐면 충분히 대형주 중에서 충분히 11월, 12월 안 좋았던 기업들은 반등이 나왔고 12월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속 게임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현대기아의 어떤 새로운 물꼬가 터진 가운데 또 조멘친의 입이 또 끝까지 현대기아의 발목을 잡으려는 멘트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좋은 흐름 수정안으로 갈 흐름들로 전개가 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 한 해 우리를 그 주가를 짓눌렀던 것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인데 역시 2023년에도 이 압박에서 벗어나진 못할 것 같죠. 지난번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거니까 말이죠. 네. 계속 되겠죠 이런 것들. 지금 내리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은 그나마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인플레이션을 되게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바로 피봇이고 네.
올해 첫 미국 FMC 회의가 이제 우리 시각 2월 1일 날 시작할 네. 건데 뭐 시장이 지금 컨센서스 자체만 놓고 보면 한 25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11월 달 물가 지표가 한 7.1% 정도가 CPI가 나왔었고요. 또 PC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라고 말하기 5.5%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난 11월 물가 지표 우리가 12월 달에 확인했던 물가 지표에서 많이 떨어졌던 게 주거 비용이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월에 발표될 12월 달 미국의 물가 지수는 앞자리 이제 6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속도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우려하는 건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리가 2021년 대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높다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또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거에 그 재료 호재보다는 또 부담으로 여전히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들 얘기가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아니고 금리가 멈추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질 때 그때 이제 증시나 자산의 반등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맞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2022년의 키워드는 이제 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서 야기되는 고금리,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주가 시장을 이제 억눌렀는데 올해 키워드는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인플레이션은 꺾였다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만큼 빨리 인플레이션이 꺾이느냐에 관심은 있지만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니고 결국 고금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잖아요. 그 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어떻게 언제부터 경기를 급격하게 둔화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올해는 키워드가 성장률입니다. 네. 매크로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률, 증시 관점에서는 기업 이익 성장률. 그래서 성장률이 좋은 것보다 얼만큼 빨리 나빠지느냐, 그리고 바닥을 언제 찍느냐. 근데 증시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 게 주가는 상당히 그 선행하는, 미리 반영하는 메커니즘, 시장이 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가령 미국 경제가 아까 금년 3분기에 바닥을 찍고 네. 다시 회복을 보인다면 주가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작년보다 금융시장은 훨씬 좋은 안정적인 국면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가고 이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게 오히려 또 증시에는 좋다고 그러니 이건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적정하게 오를 때는 네.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니까 기업 이익에 좋아서 증시의 호재인데 오히려 또 너무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면 작년같이 그렇죠. 주가의 퍼가, 그러니까 미국 네. 시장 같은 데는 퍼가 작년 초에 23배인 게 15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의 퍼는 역외상관 관계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기대하는 것은 금리가 어느 시점이 돼서 미국이 뭐 아마 여름쯤 되면 금리 인상을 멈출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달 동안은 최소한 관망을 하지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그것을 미리 반영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고 실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주가 밸류에이션은 조금 긍정적으로 기업 이익은 안 좋겠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 변수가 같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워낙에 지난해부터 경기가 침체로 간다, 뭐 경기 둔화는 시작이 됐다, 침체 얘기를 하도 들어서요. 네. 침체가 온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들이 다 있어서 그 조짐은 어디서 보이는 건지. 원래 GDP 성장률이 연속 마이너스 2분기 연속이 됐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침체야. 근데 침체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길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공식화하는 것은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경기 침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의 조합들로 섞어서 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뭐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침체를 보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파월이 계속 실업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저는 이 침체 이슈가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선반영돼서 주가 이미 빠졌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 과정 속에서 다 선반영된 걸 인지하고
매기,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열려 있고 진행도 되고 있다고 봐요. 더 중요한 건 지수를 제가 자꾸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섹터별 업종별로 많이 판이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묵직하게 가는 거 박스권 가두리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종목별로는 활발하게 또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주식이 보고 저는 지금 미국 경기 내년에 제가 좀 바이든 정부의 발언 중에 뭘 보고 있냐면 우리 이민 정책을 미국에서 극도로 막았단 말이죠.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세운다라고 해서 표심도 많이 얻었고요. 이 이민 정책이 풀리지 않으면 이 고용 시장이 빡빡한 이 고용 시장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파월도 지금 빡빡한 이 고용 시장 그리고 실업률 높여져 있는 부분들이 다 풀리려면 이민 정책을 빨리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것으로 표심을 가져가는 것을 본 바이든 정부도 섣불리 이 부분을 건들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내년 중반기 넘어가면 이 부분이 이슈가 나오면서 실업률 부분도 좀 해결되리라 봅니다. 네. 네. 이제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경기가 침체라는데 2023년에 주식을 왜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경기 침체는 이미 2022년에 반영이 돼서 2022년에 주가가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으니 이제부터는 경기 침체가 와도 한번 해볼 만한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게 맞습니까? 선행성입니다. 선행성. 먼저 반영이 됐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조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과도기라는 성격이 있거든요.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올리는 속도를 멈출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일정 부분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습니까? 동결하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내년 뭐 상반기 좀 빠르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근데 금리 인하 시기도 사실 생각보다 만약에 인플레이션 속도가 좀 빨라진다든지 또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속도가 꺾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상태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생각보다 빨리 또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 이 카드 자체가 어느 정도 만약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5% 초반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 왜? 침체가 지속돼서 인플레이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실업률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12월 달 미국 고용 동향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달 미국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이 3.5에서 3.7로 튀었거든요. 경기 침체 시그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파월도 그렇고 많은 연준 의원들이 그렇게 금리 인상 올릴 때 어떤 자신감을 보였냐면 실업률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미국의 고용 실업률 자체가 아직까지는 3% 후반에 있습니다만 이게 4%로 넘어가게 되면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그게 심각한 이제 실업률이고 뭐 이정민 부부장은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정시를 우리가 지난해부터 저는 절반 이상은 반영을 했다 보고 있어요. 반영을 했다 보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조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연준의 목소리에 그리 많이 귀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고 네. 오늘도 한국 증시가 조금 약했던 게 사실 휴장 동안에 나왔던 중국의 주요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와서 그렇거든요. 서서히 상반기 동안에는 중국과 미국의 매크로 지표, 뭐 제조, 비제조 같은 뭐 소비라든지 생산, 고용 이런 데 조금 집중하면서 그냥 막연한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지표의 개선이 나온다면 뭐 갑자기 제조업 지수가 50포인트를 못 간다 하더라도 개선이 나온다면 시장은 소리 소문 없이 이 침체의 탈출에 좀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장이 개장이 돼서 첫 거래일 장을 마무리했는데 많은 분들이 새해 2023년에 장에 다시 들어갈까 할 때 오늘 장을 봤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과거를 한번 봐야죠. 뭐 경기 침체기에 장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과거 한 30년을 놓고 보면 2008년, 9년에 이제 국제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미국 메릴린치라는 그 3대 증권회사인데 이제 망하는 단계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구해줬고 거기서부터 조금 전에 1998년에 대한민국이 부도 위기를 맞았었죠. 우리 이제 IMF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
1998년은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3분의 2가 망했고 네. 엄청난 실업자가 양상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려워 보일 때인데 실제 8월부터 주가가 바닥을 쳤습니다. 네. 제가 왜냐하면 그때 삼성증권 센터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투자가를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이게 더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 경제 데이터나 기업 이익은 1998년 말 그 다음에 초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더 악재가 나오지 않고 더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2021년 말에 모든 게 너무 좋을 때 더 주식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그 이후로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악재가 나올 게 없으면 그 당시에 발표되는 경제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주가에 녹아 있어서 선반영이 돼서 그래서 아마 그 큰 그림을 보면 어쩌면 이미 바닥을 쳤을지도 모르고 우리 코스피가 아니면 금년 상반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급이 들어와 줘야 주식 장이 오르든 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들이 지금 고금리 상품들에 다 잠겨 있어서 과연 이게 장으로 2023년에 올까에 대한 의문 하나. 그다음에 지금 부자들은 제 주변에 있는 부자들도 저 보니까 지난해 1월 이때쯤에 어떻게 그렇게 발 빠르게 팔고 떴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그들 돈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가을에 보면요. 우리 뭐 정부가 대주주인 한전의 발행금리가 5.99%를 찍었죠. 네. 그런 그 6%의 확정금리를 주면 굳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금융시장,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서 국내도 자금이 순환이 수급이 좋아질 수가 있고 결국은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의 몸통은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적지만 한 30%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외국인들 플로우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2, 3년 동안 너무 많이 팔아서 한국 비중을 너무 줄여서 더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매도는 그러니까 큰 규모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뭐 몇백억, 1, 2천억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큰 규모로 보면 이제는 순매도보다는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상반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그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었죠. 네네. 그리고 매도를 기관이 많이 한 거고 네네. 외인들은 별 반응이 없던 거. 관망이 지금 짙은 상황이고 아마 이제 휴가가 길게 가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휴가 네. 복귀를 해서 이제 자금 집행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을 했을 거고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많이 바뀌었을 거고 분기 포트폴리오도 많이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았던 종목은 일부 매도 차익 실현을 해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 저점 매수 들어갈 공산이 매우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티멘트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까 개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 개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은 자리를 잡고 물론 우리 경주마를 보신 시청자분들은 저는 붉은 개미와 일반 개미를 따로 놓고 봅니다. 평상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증권방송 보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먼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은 일반 모든 대중들이 뛰어들게 되면 증시가 오히려 안 간다고 봐요. 그래서 큰 손의 자금들은 바닥권에서 세팅이 되고 이후에 이제 주가 올라가고 나면 항상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좋은 소식 들어와서 주식을 사게 되면은 주가 밀리는 어떤 패턴들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오늘도 개인들 수급 잡히기만 하면은 시장은 음봉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접근, 그러니까 일반 금융분들의 접근은 좀 배제시킨 상황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을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 지수 자체보다는 역시 업종별, 개별 종목별로 흐름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산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 우리 증시는 지난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가상화폐 이쪽은 곡소리가 났습니다. 네. 먼저 반응했고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죠. 왜 올라갔었는지를 한번 리뷰해 보면 네. 언제 다시 올라갈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전문 방송은 아니지만
한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뭐 1억까지는 안 갔지만은 폭등했던 게 가만히 놓고 보면 고성장주 시기였거든요. 네. 고기술주 시기였고 코로나 이후로. 근데 그건 이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달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많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약 같던 또 약달러긴 해요. 같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코로나 때 약달러는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어서 공급이 많아서 생긴 약달러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긴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뭐 이제 상대적인 킹달러가 꺾인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킹달러가 꺾였다는 거 말 자체 하나 그 이면에는 침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달러 약세가 좋은 게 아니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하반기에 중국 증시가 강했던 것도 위안화 강세라는 이름 속에서 부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약했는데 아마 당분간은 계속 약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 약해지면 계속 좋아지느냐?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이 법직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엄청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도 가상자산의 가격도 주식과 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이게 가상자산이 약하니까 다시 컴퓨터 관련, PC 관련주가 좀 약한 것도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뭐 주시장이나 가상화폐나 변동성의 차이일 뿐 옥독한 겨울은 지생인데 만약에 두 시장이 움직인다면 거의 약간 상승 탄력성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테크주 보시는 분들도 간혹 만약에 아직은 그 기미가 안 보이긴 하는데 뭐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온다면 또 기술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지금은 아니지만. 네. 아이고 제가 비트코인 7천만 원 막 이렇게 막 한참 올라갈 때요. 제가 또 웬만큼 귀합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1억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네. 마침 돈이 없어서 안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아직도 들고 그렇습니다. 가상화폐, 이 자산시장이 이렇고 부동산 시장이요. 조금 늦게 이런 뭐 저 가상화폐나 아니면 증시보다는 늦게 침체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강남 3구하고 용산이죠. 아마 여기를 제외하고 규제를 풀고 막 이러는데도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나눠서 보면 왜냐하면 미국도 당연히 한국은 그렇고 가계의 가장 큰 자산 구성 항목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소비에 직접적이 미치는 영향도 큰데 미국은 연착륙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도 평균 집값이 한 20만 달러 했는데 10년 전에 얼마 전에 한 40만 달러 넘었다가 지금 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차입이 별로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한 그 가계가 미국에 많은데 국내는 얼마 전에 그 자본시장연구원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일반 가계에 있어서 소득이 증가한 것이나 자산 가격이 증가한 것보다 부채가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차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꺼질 때는 더 많이 꺼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워낙 이렇게 차입금이 많은 시장은 결국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불안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착륙을 하면 우리는 그 자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그렇죠. 한 7, 80% 정도 이게 되죠. 경착륙으로 가면 이게 그 쇼크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뭐 20, 30대 중에서 영끌을 했거나 빚을 많이 져서 집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 2주 전에 음마 아파트를 27억에 산 어떤 개인이 87%를 제2금융권에서 빌렸는데 한 달 이자만 2천만 원이 넘는데 87%. 결국 이 두 번 그 경매에서 이제 그 기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어떤 극단적인 경우지만 결국 그렇게 부채를 많이 써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미리 내다보고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코로나19 때 겪었지만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잖아요. 푹 떨어졌다가 확 올랐잖아요. 부동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실물 경제를 보셨을 때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2021년 여름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벌써 1년 반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주가는. 예. 근데 부동산은
작년 2분기부터 하락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반년 정도 빠졌으니까 더 아직 빠진다? 좀 가야 돼. 그 기간으로 봐도 그렇고 네. 차입금에 의해서 워낙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많이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네. 봅니다. 예. 금 쪽도 한번 볼까요? 금이 요즘에 금 시세가 조금 오른다고 들었는데 글쎄 이게 금으로 투자 안목을 좀 돌려봐도 되는 시기일까요? 지금 금시세 돌아선 지 한 10월 달부터 돌아섰으니까요. 그러니까 위기론이 대두됐을 때 원래 그러니까 작년 연초부터 금 쪽으로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흐름이 10월, 11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 네. 저점을 찍고 이제 반격이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채권보다는 금,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금, 계속 금으로 가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금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현상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공통된 사항이고 ETF, 금 ETF 투자도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왜 금값이 떨어진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달러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제 금 시세는 뭐 어떻다 싸다 이래도 우리가 싼 건 아니었다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자산 시장 한 바퀴 돌아봤고요. 이제 다시 주식 쪽으로 돌아와서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2000년 초기 버블닷컴 같이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빅테크 쪽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는 이미 좀 와 있긴 해요. 테슬라 어느 정도? 주가만 바라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2000년대는 약간 그때는 닷컴 열풍의 좀 성격이 있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미국 빅테크 5개 정도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넷플릭스, 뭐 아마존, 뭐 알파벳, 애플 이런 기업들인데, 메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광고 쪽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메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 광고 쪽 매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이 구글도 있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뭐 알파벳도 있을 건데, 지금 약간은 경기 침체 이유가 가장 크다 봅니다. 아마존의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유통기업이거든요. 유통이 또 경기 회복의 사정이 민감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슈가 좀 있고, 제가 조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애플이란 기업의 주가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좀 많이 내려왔지만은 애플이란 기업 자체의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플랫폼적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빨리 회복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2000년대와 지금의 주가 하락하는 흐름 자체는 이제 뭐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좀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산업의 패러다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직까지 그때까지 비교하기에는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근데 빅테크 기업들도 어렵고 성장주는 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회복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나 반도체주 말이에요. 우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은 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멀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2023년에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에 의하면 SK 하이닉스는 아마 적자 전환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마 금년 상반기 내내 삼성전자 아니면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쪽의 영업이익이 아주 안 좋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반도체는 가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주식이에요. 이런 그 시클리컬 경기 민감 주식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 팔아야 되고, 남들이 다 악재가 많아서 피할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 3, 4개월 전부터 삼성전자 2023년 상반기 이익이 엄청 안 좋을 거라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바닥을 형성해 주는 그런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애널리스트들은 업무 성격상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하향 조정을 안 하고 팩트를 좀 확인하며 하향 조정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을 하면 할수록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작년 10월에 9월 말에
5만 원 초반대가 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이번에 애널리스트가 더 하향 조정을 많이 해서 5만 원 초반대가 위협이 된다면 그때가 거의 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 심리랑 거꾸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게 반도체 경기 관련주 투자의 어떻게 보면 정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조금씩 담아볼 때인 것도 그렇죠.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오늘 삼성전자 조금 올랐어요 하고 요즘 주식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셨다면 그래? 얼마 됐지? 하고 보셨다가 역시 실망하셨을 거예요. 55,500원입니다. 이분들 한 8만 원에 사셨을 텐데 글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원금 회복 가능성이 오래 갈까요? 올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던 부분을 교수님도 같은 의견으로 역발상 투자를 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역발상에서 저는 구체화되는 시기가 1월 10일 날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에 대한 새로운 차세대 CPU죠. 이제 발표 계획이 있어요.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 시점에 맞춰서 양산은 언제냐? 5월이에요. DDR5 이슈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1년 내내 DDR5 연초부터 한다 하다가 1년 내내 못 해가지고 하이닉스 주가 계속 빠졌던 건데 마치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주가가 밀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에너지가 용수철을 검지와 엄지로 잡고서 딱 잡고 있는 느낌? 이것을 손가락을 놨을 때 언제든지 튕겨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기보다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를 통한 DDR5 이슈를 한번 지켜보는 쪽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개별 장세 계속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는데 개별장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접근하는 것이 정부 정책 관련 섹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23년 정부 정책이 부합되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 힌트 좀 주시죠.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네. 연초까지 이제 약간 발표했던 큰 이름들, 뭐 신성장 4.0이라든지 뭐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관련 기업들은 약간 뜬구름 잡는 게 많아요. 이게 쉽게 말해 뜬구름 잡는 표현이 뭐냐면 관련 기업들이 좀 막연한 게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반도체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하나 믿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할 수 없는 거고 뭐 모빌리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모빌리티 국을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빌리티라는 게 생각보다 막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실 그 인텔의 모빌아이의 어떤 3분의 1 몸값의 상장 자체는 또는 애플의 애플카의 2025년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에서 약간 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뭐 정부에서 드론 부대를 만든단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 확 접근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일수성 테마수는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최근에 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이런 거 다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 큰 관점에서 어저께 10시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윤설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뭐 지금 올해 많이 나왔던 K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계속 푸시를 좀 할 것 같고요. 지난 12월 29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마 저는 사실 보진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성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전고체 발사체 예. 9개월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 전고체 발사체 관련해서 좀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우주라든지 그러니까 아마 상반기에 이제 우주 항공청도 생각이 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방산 원전은 사실 약간은 지금 지켜봐야 돼요. 그 원전이나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직 왜냐면 본격 양산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본격 양산이 들어가고 지난해 물꼬를 튼 게 방산, K 콘텐츠 뭐 이런 쪽으로는 좀 지켜보는데 그 외에 너무 작은 신기술 뭐 만약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런 기업들은 조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그래도 성과가 있었던 분들 보면 개별 주식 잘 골라서 들어갔던 분들은 플러스 수익 난 분들도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마이너스 한 3, 40, 뭐 심지어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정을 하고 내가 개별주 잘 선별을 해야지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거 정부 정책 테마주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꼭 뒷북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 과거 정권의 주가를 보면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오히려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안재헌이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이제 이번 정권은 이제 경제팀이 보면
산업 기업을 좀 아는 공무원들이 좀 포진이 돼서 조금 나을 것 같고 꼭 비단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 정부, 미국 정부에서도 혜택, 산업 정책을 많이 그 우호적인 거 혜택을 받는 데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돼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그 포스코 담당 임원을 모셨었는데 네. 스토리가 아주 제가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보면 중국 관련돼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철강 쪽이 좋아지면서 네. 이 그 7대 그 수종 사업이라고 이제 신규 분야 투자하는 거, 리튬 광산 뭐 이런 거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많아서 되게 좋아 보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방위 산업, 항공우주 관련돼서도 한국항공우주 담당분을 제가 모시고 때 한번 그 게스트로 모시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스토리도 아주 좋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블루칩을 이렇게 쭉 순서를 매기면 우리가 성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항상 대한민국 그 저평가된 건 아는데 성장성이 장기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방산 항공 쪽이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많고 대표적인 한국 항공 우주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조금 전에 포스코 말씀하시면서 중국이 좋아지면 이제 뭐 여타 이런 것들이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023년에 중국도 불안불안해서 근데 진짜로 중국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중국이 얼로 튈지는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IR 그 담당 임원이 과거에는 이제 1시간 외국 투자가가 와서 미팅을 하면 한 4, 50분 철강 얘기하고 신규 분야는 10분 정도 물어보는데 지금은 15분을 철강 얘기를 하고 45분을 신규 분야. 양극재, 음극재, 리튬, 니켈 이런 얘기를 하고 철강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중국 관련돼서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완화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철강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1월에 큰 세계적인 행사가 있잖아요. CES 관련해서 여기서 메타버스 얘기가 다시 참 오랜만에 들리던데 이게 갈까요? 메타버스가 CES에 들어간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과거라고 해봐야 뭐 작년, 재작년 메타버스 테마가 아마 시장에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이 쭉 꺼졌죠. 금리 인상 기조에 성장주는 안 된다라는 이슈로.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제 CES에서 메타버스를 다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제가 이쪽 CES 관련 기업들 몇 개 지금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하나씩 다 음봉이 맞았어요. 네. 근데 1월 5일부터 열리니까 모멘텀이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12월까지 꽉 차게 상승했던 종목군들 연초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은 XR 기기가 내년 5월에 이제 애플에서 출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출시가 된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막 생산이 되고 엄청나게 공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게도 무게이지만 가격도 비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대중에게 다 쓰이기까지 3년 정도, 5년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낮추고 무게도 줄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XR 기기를 말하는 건데 시도가 첫 개화기가 준비됐다는 의미가 됐기 때문에 큰 파동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 3년, 5년 뒤에 적당한 가격과 제품이 나온다라면 주가 거품이 거기서 터지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저는 이제부터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CES 때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새롭게 유망주로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 뭐 소프트웨어 쪽, 뭐 관련 산업들은 좀 부흥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얘기 나왔을 때 진짜 온 세상이 전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거의 메타버스 얘기 못 들었다가 지금 이제 CES에서 다시 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집어넣어준 게 이번이 최초고 이제 공식화돼서 CES에서 하는 건데 사실 메타버스 가상 세계는 우리가 가끔 제가 착각을 합니다. 뭐 증시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증시 자체가 우리가 가상 세계가 아닌가, 비현실적이다. 올해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그 이런 성장주가
다 안 좋잖아요. 이 상황에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예요? 2023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CES는 정확히 보이면 가전 박람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된 섹터는 사실 전 세계 4대 자동차 박람회에서 또 한 번 리뷰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도 이번 CES는 참가를 안 해요. 네. 우리는 현대 모비스 정도는 하는 건데 메타버스는 글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9월달에 나온 메타의 메타캐스트 프로 2가 미화 $1,500 정도 합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싼 거죠. 올해는 조금 내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을 많이 팔기 위해서 출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삼성의 스마트폰이 폴더볼 같은 200만 원 정도 하고 애플 같은 경우가 평균 가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 정도인데 네. 200만 원짜리 메타 글래스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CES 5대 주요 키워드 중에서 메타버스 앤 웹 3.0은 주요 화두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증시에서 사실 관련주가 많이 하락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호문을 여는 의미는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장에서는 PR이 많이 낮아져 있는 우선주를 공략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배당 포함해서 시장이 투자가한테 그 안겨준 수익률이 연 한 6, 7%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배당이고 네. 그러면 배당 한 2, 3% 받고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4, 5%밖에 안 오른 거예요. 잘해야. 네. 근데 우선주라는 것은 되게 블루칩 기업들이 우선주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증권사들도 많이 했지만 그러면 우선주가 삼성전자 빼놓고는 많은 우선주가 보통주의 반값이나 반값 미만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통주의 한 44% 수준밖에 안 돼서 반값에 산다는 건 물론 의결권이 없죠. 의결권이 없지만 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투자가는 보통주의 반값에 사니까 배당은 조금 높으니까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2배가 되고 그다음에 펄을 반값에 사니까 훨씬 방어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LG화학 같은 데도 투자를 하려면 우선주가 되게 좋은 방법이고 현대차도 현대차 보통주보다는 이 우선주.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들이 그 귀신같이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권리를 다 파악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현대차 이 우선주는 한 70%, LG화학 우선주는 한 60% 됩니다. 보통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에서 일단 2배를 먹고 들어가면 주가가 좀 흔들려도 훨씬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엔트리 포인트 단가를 낮게 잡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장기 보유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배당락 이후에 많이 떨어져 있던데 떨어졌다고 바로 담을 주식일까요? 저는 이제 그 흐름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으로 이제 금융주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을 많이 뿌릴 수 있는 여건과 부동산 경기 상향일 때 금융주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서대 교수님이 부동산 시장부터 뭐 우리가 지금 느낌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저점이 아니다,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것이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자금을 풀어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동산 경기 업사이클에 맞춰서 금융주를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비추천합니다. 네, 비추천. 네, 비추천. 알겠습니다. 2023년에 첫 거래일 장을 마치고 우리 이제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마냥 쉬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년에 어떤 마음으로 투자자들은 장에 임해야 되는지 이 전문가 세 분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증권사들 증권사 뭐 우리 국내 증권사 포함해서 해외 IB들 내용을 보게 되면 그 90% 이상이 전약 후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전약을 보는 데가 더 중요해요. 후강은 사실 못 맞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가야 가는 거니까. 전약을 본다는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큰 그림에서 뭐 지난해 어차피 여전히 또 높은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겠지만 과도기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거고 아마 이번 1월달 증시가 1월 효과가 없다는 레터가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장 목요일 날
6일이군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 4분기 추정치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그 싸움입니다. 주가의 선반영 정도에 달렸다고 봐요. 실적이 나쁠 건데 정말 발표했을 때 정말 나쁠 건지 아니면 선반영인지 그 힘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이 뭐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가장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절반 이상의 내용 자체가 경기 위축이라든지 실적 부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제한된 수급만 조금 풀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한된 수급의 첫 번째 키는 그래도 외국인이 돌아오는 강도에 좀 달려있지 않나. 거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2023년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까? 경제는 어려워진다, 아주 어려워진다 생각을 하고 반면에 금융시장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국내 투자건 해외 투자건 리스크에 너무 무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 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80%가 IT 관련 종목에 투자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IT 강국이니까. 그렇다고 모든 그 산업 업종을 그 한쪽 업종에 너무 치우치게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시기가 금년 상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민 본부장님. 저는 뭐 과거 일일장 항상 열어보는데 아마 2년 전에 증시 하락만 보고 최근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희망이 안 보인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경제 시청자분들의 구력이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10년 이상,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아세요. 지금이 기회는 맞는데 현금이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일 뿐이고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기 바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면 불편하겠지만 느긋하게 매수해서 기다린다면 연말에는 정말 좋은 지금 파종을 해서 좋은 수확기 가을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이 올해 최저점이기를 기대합니다. 한은의 이창용 총재가 2023년 신년사에서 이러셨어요. 위기는 경계하되 위축될 필요는 없다. 경주마도 2023년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